제9장 유튜브 시대의 브랜딩입니다. 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목차는 1절에서 유튜브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인스타그래머블과 유튜브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2절에서는 충성 고객으로 디지털 시대와 고객, 아마존과 BTS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3절은 무의식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빌딩으로 무의식과 프라이밍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고, 감각 경험 관리, 무의식 충돌 순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9장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BTS라고 하는 그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인스타그래머블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아우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아우라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고객 커뮤니티 육성을 통한 충성 고객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아마존과 BTS의 성공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인스타그래머블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야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아우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아우라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고객 커뮤니티 육성을 통한 충성 고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제1절에서는 유튜브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첫 번째가 인스타그래머블입니다. 유튜브 시대의 새로운 소비 가치로 인스타그래머블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이라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2019년에 국내에 상륙한 블루보틀 카페의 경우 오픈 시간 전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한국의 기성세대는 아마도 이 같은 형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인스타그래머블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시각적 사진이 있어야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외식과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스타그래머블이 마케팅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우리는 MZ세대, 다시 말하면 밀레니얼 Z세대라고 하는데, 이들 소비자들에게는 인스타그래머블 한지 여부가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모티브가 되기 때문입니다. 홍콩 시티대와 미국 산타클라라대 교수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소비자 연구에서 최근 젊은이들이 소비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행위가 음식을 먹는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새롭게 출점한 요구르트 디저트 카페에서 밀레니얼 세대 146명이 실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음식 사진을 포스팅하는 조건에 할당된 실험 참가자들은 디저트 카페를 방문해 요구르트 디저트를 주문한 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사진을 올리게 했습니다. 한편 음식 사진을 올리지 않는 조건에 할당된 다른 참가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나눠준 파란색 펜을 사진 찍어 포스팅했습니다. 이후에 양쪽 그룹 모두 디저트를 먹고 이 디저트 카페에서의 식사 경험 만족도와 카페 재방문 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카페를 추천할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음식 사진을 포스팅하는 조건에 속한 실험 참가자들이 식사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 등 모든 면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킨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경험에 더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후속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이 자신이 올린 음식 사진에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았을 경우에 맛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어낸 대상에, 즉 음식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기업이 제품 품질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제품과 서비스가 인스타그래머블한 속성을 가지는 게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래머블한 음식이 더 맛있고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켓 4.0 디지털 시대 소비자들은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커틀러는 마켓 4.0이라는 최근의 저서에서 고객 연결성과 시장 투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특징이 모바일 소비 시장의 차별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수많은 앱을 통해 현재의 소비자는 5회의 경로를 거치면서 구매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A1는 인지 어웨이고, A2는 호감 어필이고, A3는 질문 ask이고, A4는 구매 act고, A5 옹호는 어드보케이트 5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마켓 4.0 시대의 쇼핑의 정의가 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쇼핑은 소비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적 활동이었다고 하면, 이제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험을 서로 평가하고 공유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미디어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튜브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검색은 유튜브로 시작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싸이와 BTS도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명성을 획득한 만큼 브랜드 마케팅 세계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튜브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유튜브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티브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직접 채널을 개설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바일 컨텐츠 회사 네오터치 포인터 김경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용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콘텐츠는 다음에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마케터들은 이를 염두해서 콘텐츠를 기획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상호작용성입니다. 상호작용성은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활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검색 가능성입니다. 즉시 검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인 업로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입니다.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티브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성은 소통지향적 콘텐츠를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홈페이지에 올라간 통상적인 회사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과연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차라리 이용자 눈높이에 어울리는 누군가를 섭외해서 주요 사업 현장을 스케치하도록 하거나 기업 내 실무자를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은 일방적인 시청보다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교류를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 기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역시 이용자와의 교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소 과감하고 인상적인 두 회사 고프로와 에데카 사례를 한번 봅시다. 고프로는 스스로 제작한 영상 이외에도 자사 제품으로 촬영한 이용자들의 영상을 적극 활용해서 소통하였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고프로 태그와 함께 가급적 많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용자들의 거친 영상을 고프로의 영상팀이 힘을 보태 볼만한 영상으로 재가공한 후에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방관이 고양이를 구조해서 소생시키는 장면을 찍었던 영상은 수천만 조회수를 얻으며 유명해졌습니다. 독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 역시 콘텐츠 마케팅에 능한 기업에 꼽힙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귀향이라는 제목의 기획 영상을 제작했는데 반향이 컸습니다. 혼자 쓸쓸히 지내던 노인이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부임 소식을 전한 뒤 검은 옷을 입고 달려온 자식들과 만찬을 즐기는 내용은 많은 이의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입니다. 채널 구독자를 모으는 일은 곧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웹 기반의 카페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카페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 북마크하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에 끌렸거나 재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 이들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로 유명한 레드불이 제작해 공개한 영상을 기억해 봅시다. 레드불은 오스트리아의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55층 높이의 헬륨 풍선에 달린 캡슐을 타고 성층권에 진입해 낙하산 하나만 메고 지구로 뛰어내리는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였습니다. 바움가르트너는 고도 39km 지점에서 낙하해 최고 속도 마하 1.24로
4분 19초 동안 낙하해서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레드불은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와 힙합 뮤지션 등을 협찬하고 후원하며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열광하는 팬들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꾸며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색 가능성입니다. Searchability입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검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원할 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목과 설명 문구에 주요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검색이나 다른 컨텐츠를 통해 우리의 채널과 영상들이 발견돼야 합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이나 Unlimited 등 최근 증가하는 해시태그 마케팅은 검색에 초점을 두고 바이럴 효과를 노리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컨텐츠가 나름의 독립성을 갖춰 발견을 쉽게 하면서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단계의 탐색적 행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최종 목적지, 즉 원하는 컨텐츠로 바로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구독자 200만 명을 훌쩍 넘긴 도티TV의 도티님은 매일 밤 9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절대 빼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하고 채널 운영 또한 365일 쉬지 않고 시청자와 만나는 일은 꾸준하면서도 성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TV 중심의 환경에서 쉽게 해체되고 분산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라이브 혹은 업로드하는 운영 방식이라야 이용자와의 연결 접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컨텐츠 생산이 일관되고 지속되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해당 운영자나 채널을 쉽게 외면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콜라보입니다. 유튜브라는 생태계에서 이용자 기반을 새롭게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는 일은 당연히 만만한 과제는 아닌 겁니다. 아마 시행착오도 많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먼저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소해서 나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티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꾸준히 컨텐츠를 생산하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의미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구독자와 타겟 고객이 유사한 경우에 구독자들이 만나고 싶은 크리에이터들을 선별해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크리에이터를 찾고 섭외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개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해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을 연결하며 적절한 콜라보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절 충성 고객입니다. 디지털 시대와 고객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업 환경 특징이 수직적이고 배타적 개인별 특징에서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은 수직적에서 보다 수평적인 문화로 향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은 이제 친구나 팔로워, 팬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강대국 클럽인 G7 국가만 모여서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를 포함해서 G20 정도는 되어야 글로벌 이슈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도 기업도 대기업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혁신과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경제적 힘의 분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롱테일의 법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서는 수평적인 힘에 의하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대량 판매 주류 브랜드에서 소량 판매 틈새 브랜드로 힘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덕에 기업과 브랜드에도 더는 물류와 물리적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포용성은 과거에 진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를 20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회원수가 추월한 사실, 조선일보 구독자 수를 추월한 팔로워 수를 가진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유튜브가 헐리우드를 압도하는 사실이 이 같은 수평적 힘의 이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둘째는 디지털 시대의 고객들은 포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 집단과 특정 국가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대가 저물고 다차원적인 힘의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연결성과 투명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두 개 이상의 산업이 융합되고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료 관광이 대표적일 겁니다. 이는 의료시설과 관광시설이 통합된 것으로 소비자들은 건강관리와 휴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산업 간 융합, 문화 간 친밀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는 포용성이 이전보다 더 커지고 시장은 세계화되면서 글로벌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점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구매를 평가하고 SNS를 통해서 구매 경험을 공유하면서 엄청난 양의 후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힘을 합쳐서 특정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자신들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대부분의 기업과 브랜드가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용 제품 브랜드 세포라의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연구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모든 콘텐츠를 자사의 뷰티 토크 플랫폼에 통합해서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포라는 고객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하나의 미디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업이 고객 커뮤니티의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순간부터 고객은 기업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거짓 주장을 하고 엉터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절대로 살아남기 힘들게 될 겁니다. 투명한 디지털 시대 고객 불만을 고립시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주관적 쇼핑이 사회적 선택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과 BTS, 충성 고객이란 기업 입장에서 자사의 브랜드만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고객을 이루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세계 최강의 브랜드로 성장한 아마존과 BTS를 보면 이들의 성장은 충성 고객의 절대적인 지지와 팬덤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적 브랜드가치 1위 기업으로 등극한 아마존은 전 세계 7,500개 거대 매장을 보유한 미국 최대 기업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데 18년이 걸렸지만 추월 이후에 월마트 시총의 2배가 되는 시간은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성장이 가팔랐습니다. 놀라운 점은 아마존의 충성 고객, 아마존 프라임 회원수가 1억 1천만 명이 된다는 사실이고, 이들이 매년 지불하는 119불 14만 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곱하게 보면 매년 회비만 계산해도 무려 14조 원이 입금되는 수정입니다. 아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의 회원 유지율은 93%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고객 충성도입니다. 프라임 회원 서비스가 그만큼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이길 배송, 무제한 반품 등 아마존 프라임 고객의 쇼핑 체험은 한 번 등록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징기스칸 군대 이후에 세계를 이렇게 석권한 아시아의 남성은 처음인 듯합니다. 아마도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는 디지털 시대의 비틀즈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탄은 분릿 프로프인 듯하지만 현재 비욘드 더 씬이라는 약자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욘드 더 씬. 그래서 비욘드의 B, 더의 T, 씬의 S, BTS입니다. 무대 뒤에서라는 뜻입니다. BTS 성공에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역할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1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매년 3만 5천 원 회비를 지불하는 120만 명 아미들이 충성 고객이 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노래, 가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BTS의 형태를 보면 그야말로 아미를 위한 보이그룹 브랜드임을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놀라운 고객 경험은 고객 집착증 환자라는 별명을 가진 베프 제조스 창업자의 사업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모든 이익을 고객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선순환 바퀴로 유명합니다. BTS 아미의 경험 또한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빅히트 방시혁 대표의 인생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총알을 방탄하고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이겨내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BTS 브랜드 철학과 신념이 아미를 열광하게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고객 충성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브랜드 철학과 신념이 명확하고 이들의 사회적 가치, 소셜 임팩트가 클수록 충성 고객이 늘어나 글로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마존과 BTS처럼